자, 언어학인데 스키너는 행동주의자 영향을 받았으나 파블로프 이론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명했대요. 영향은 받았대요. 그러면은 파블로프는 고전적 조건화 이론을 주창한 초기 행동주의자 영향은 받았는데요. 그러면 파블로프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아니야. 초기 행동주의자들 중에 하나겠지. 여기에서는 불만을 했다. 스키너에 의하면 파블로프 실험 너무나 유명해서 알잖아. 스키너에 의하면 빼고 읽을게요. 반사적 행동에 불과한 거다. 침 흘리는 행위는 반사적 행동이다. 스키너는 자발적 행동은 그러면은 요 반사적 행동하고 자발적 행동이 같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줘야 돼. 요거는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다. 고전적 조건화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고전적 조건화 이론은 반사적 행동은 설명할 수 있지만 자발적 행동은 설명 못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게 이제 대응 개념으로 조작적 조건화 이론을 했다. 그러면은 뭐만 다릅니까? 고전적이고 여기는 조작적 이것만 다르잖아. 그러나 이거는 대단히 다르다. 그래서 고전적 조건화 이론은 뭐야? 초기 행동주의자 파블로프를 포함한. 그런데 스키너는 뭐야? 조작적 조건화 이론 제시했대요. 이런 거면 압니다. 조작적 조건화는 자극, 그 다음 조작적 행동을 하고 보상 또는 처벌, 그러면 조작적 행동의 요구에 조건화라는 과정을 거친다. 1년의 과정이었으니까 과정이라고 했을까? 1, 2, 3, 4 과정이라는 건 뭐라 했어? 과정은 뭐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는 게 과정이기 때문에 요거를 1, 2, 3, 4 붙여줘요. 그럼 거기에 대한 예를 하네. 배가 고픈 아이가 울자 젖을 주었다. 배고픔은 뭐야? 자극이고요. 우는 것이 행동이고요. 젖을 주는 것은 보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되면은 배고플 때마다 울게 되는 것, 이게 뭐야? 우는 것은 조작적 행동에 여기서 배고픔은 자극이고 똑같아요. 배고픔은 자극이고 우는 것은 조작적 행동의 조건. 울게 되는데 요게 조작적 행동의 조건하다 이렇게 했어요. 스키너는 지가 지렛대 누르면 음식이 제공되는 장치를 고안했대요. 지가 누르는 행동을 학습화하는 과정을 조작적 조건화 과정으로 설명을 했대요. 자, 이후 스키너는 동물의 행동뿐 아니라 인간의 언어 행위도 조작적 조건화. 그런 동물의 행동인데요. 인간은 뭐야? 언어 행위예요. 얘는 행동이고요. 인간은 뭐야? 언어 행위예요. 이것도 조작적 조건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그는 여기에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했는데 관계를 중심으로 언어행위란 다른 사람에게 매개가 되어 학습된 사회적 행동, 언어행위란 뭐다? 학습된 사회적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었어요. 물적으라는 명령의 담화상면은 물에 대한 욕구를 나타내는데 의미는 물에 대한 욕구를 나타내는데 이때 물을 준다면 물을 준다는 것이 보상이고요. 욕구가 생길 때마다 물 줘라는 말을 한다. 그럼 물 줘 이게 뭐야? 조작적 조건화가 되겠죠. 스키너는 아동이 언어를 우발적으로 접하고 우발적 우연이에요. 우연히 반대는 뭐지? 필연이지. 우연히 접하고 모방하는 과정에서
모방하는 과정에서 학습한다고 봤어요. 모방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학습한 문장의 틀에 연상작용을 통해 연상작용 다른 단어를 대치해가며 그는 연상은 뭐 하는 거야? 다른 단어를 대치해가는 거네. 다양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서 새와 날다라는 단어를 요거 이제 생각하면서 모방하는 거, 학습하는 거, 또 연상하는 거 이 순서대로 읽어주면 될 거예요. 새와 날다라는 단어를 아는 상태에서 아이가 이 단어도 알고요. 이 단어도 알았어요. 알고 있는 상태야. 그런데 부모가 새가 날다르고 마는 걸 어떻게 우연히 우발적으로 우연히 들었다고 가정해보자. 아이가 연이어 말하자 부모는 뭐야? 사탕을 칭찬하고 사탕. 이거는 보상에 해당이 되겠지. 그러자 아이는 볼 때마다 새 날다라고 말해. 엄마는 얼마 후 새뿐만 아니라 나비, 비행기 이거는 뭐 하는 거니? 대치하는 거지. 대치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하는 거니? 연상하는 거네. 연상하는 거. 자, 모방을 했고요. 이제 모방을 한 건 어디야? 아, 엄마가 말해본 거를 뭐야? 새 날다를 연이어 말해요. 원래는 이거 알았는데요. 이거 연이어 말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듣고 연이어 말하면은 이거는 모방하는 거겠지. 연이어 말하는 거는. 그게 뭐야? 보상이 되니까 학습이 되고 그 다음에 연상까지 하게 되는 거다. 이처럼 스키너는 모방, 조작적 조건화, 그리고 연상, 모방, 조건화, 연상 세 가지에 의해서 언어를 습득한다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스키너요. 촘스키는 환경을 통해 후천적으로, 자, 수천적으로 접하는 자극과 선천적 아니에요. 반응에 의해 습득단은 여기에 반기를 들었어. 그러면은 이거 아니라는 이야기겠지. 그리고 요것도 아니라는 거지. 환경. 인간의 언어 습득에 대해서 선천적 언어 능력을 포함하여 그러면 여기 반대되잖아. 후천적하고 선천적. 본성주의를 주장했다. 주장한 거 뭐야? 본성주의를 주장했어요. 촘스키는 뇌의 영역인 언어 습득 장치를 생득적으로 이거하고 선천적하고 뭐야? 같게 생각을 해야지. 뭐야? 태어나면서 습득하게 된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자, 습득 장치를 가지고 있대. 최초 상태가로 태어나는데 이미 습득 장치를 가진 상태로 태어나는데 여기에 내재된 문법은 보편 문법과 매개 문항으로 구성된대요. 자, 최초 상태의 보편 문법과 매개 변환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다니까. 그러면은 이제 보편 문법이 뭐고 매개 변환이 뭔지 관심을 갖고 읽어야 되겠죠. 가령 책을 읽다. 리더 부분 동사와 목적어로 이루어진 동사구인데 자, 무슨 구? 동사구래요. 동사구는 보편 문법이래. 자, 동사구는 이거 이제 여기 끝이어서 그런데 동사구는 보편 문법이래요. 보편 문법에 해당이 된다. 왜? 우리 이거에 관심, 보편 문법하고 매개 변환 이거에 관심을 갖고 읽어야 된단 말이야. 반면 목적어 동사. 자, 구별을 해야 될게요. 동사 플러 목적어 이거는 뭐야? 동사구고 이게 보편 문법이래. 이거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 볼 때. 이거 지금 선생님이 이해를 하려고. 반면 설명 방법 뭐가 돼요? 대조가 됩니다. 이와 달리 반면 이거 전부 다 뭐야? 대조가 돼. 목적어 동사. 어머?
동사 목적어는 목적어 플러 동사. 동사 목적어는 자, 요거는 보편문법인데 요거는 어순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매개 변형이 한다. 어순은 매개 변형에 해당된다. 자, 여기 이렇게 되는 어순은 요거는 보편이고요. 여기 똑같이 쓰자. 매개 변형이래요. 그럼 아까 읽을 때 뭐야?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 알아라 했어요. 그러면 동사구는 보편 문법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를 목적어 동사, 동사 목적어, 목적어 동사,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는 매개 변형이다. 최초 상태의 매개 변형은 포괄하고 있으나 경험에 의해 해당 언어의 구조에 맞는 항목만 선택되는데 자 이렇게 했어요. 최초 상태의 매개 변형은 뭐요? 요거는 모두 포괄하고 있어요. 요거와 요거의 이것과 이거의 차이를 요거를 어떤 차이를 갖지 않다는 거를 포함하고 있는데 환경에 노출되는 경험에 의해서 해당 언어의 구조에 맞는 항목만 선택된다. 자, 지금 환경이란 말을 읽을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이거 대단히 중요한데 이거를 봐야 돼. 이거 지금 환경, 후천적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알겠냐면 원래 생득적으로 여기서 쓰는 말 그대로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생득적으로 취득된 최초 상태에서는 뭐야? 이 차이를 모두 가지고 있다니까? 차이를 다 포괄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환경에 노출된 경험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해당 언어의 구조에 맞는 것만 선택된다. 이거를 매개 변환화. 매개 변환화. 이렇게 이런 이론이 되면 우리가 영어의 어순도 애초에는 뭐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응? 최초 상태의 매개 변환은 이거를 뭐야? 왜 함이라고 썼니? 포괄하고 있겠지. 이런 거를 다 갖고 있겠지. 그런데 뭐야? 환경에 노출되는 경험에 의해서 영어권에는 영어만, 한국권은 한국만, 중국어권은 중국어의 문법 구조에 맞는 한문만 선택하는 거다. 해당 언어 문법 구조에 해당되는 뭐만 항목만 우리는 이제 뭐 이거 쓸데없는 설명인데요. 우리는 목적어 책을 읽다 이 구조잖아. 그런데 영어는 읽다 책을 read a book 이 구조잖아. 그런데 왜 최초 상태의 매개 변환은 포괄하고 있다니까요. 이거를 다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포괄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무엇과 무엇에 의해서 환경에 노출된 뭐의 경험에 의해서 요거만 하게 되는 매개 변환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게 이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아유, 우리가 영어 잘할 수 있겠네. 어순 때문에. 자, 결국은 중요한 말이라 했지. 결국 최초 상태의 언어는 최초 상태의 언어는 뭐를 거쳐서 매개 변환화를 거쳐서 안정 상태로 간다. 그럼 안정 상태라는 건 뭐다?
모국어 문법 구조를 반영한다. 모국어의 문법 구조를 반영한 상태로 갑니다. 이렇게 된 거지. 촘스키는 언어를 분석은 뭐야? 하나의 대상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라 했지. 표층과 심층으로 분석한 뒤 심층 구조를 학습하지 않아도 뭐야? 문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또 반복되니까 선험적으로 언어 지식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 생득적으로. 그러니까 아니 학습 안 해도 된다니까. 학습 안 해도 문법적 문장을 생산할 수 있다. 여기서 표층적이라는 거는 뭐야? 표층 구조는 표면적 구조고요. 심층 구조는요. 문법 요소 간의 추상적 구조를 의미합니다. 심층 구조는 요 추상적 구조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었는데요. 요거는 the man who is running is coming. 영어에서 대부분 이러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 겉문장, 속문장 문법에서 했잖아. The man is coming. 그 남자가 오고 있다. 뭐야? 예, 요거를 이렇게 수식해 주지. running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is가 두 번 쓰였는데요. 여기 is를 옮기면은 is를 이쪽으로 옮기면은 뭐야? 비문이 되지. 그리고 또 뭐야? is를 이렇게 옮기면 앞으로 그랬을 때 의문문이 올바른 문장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아니 우리 영어 할 줄 아니까 is running 이렇게 하고 우리 겹문장 혼문장 할 때도 이렇게 나누어서 문장을 이렇게 해보면 아마 되게 편했을 거야. 자, A는 심층 구조다. 위의 도식은 A의 심층. 이것이 뭐야? A의 뭐라고? 심층 구조래요. A를 의문문으로 할 때 표층 구조만 그럼 표층 구조만 하면은 뭐야? B와 같은 문장을 생성한다. is는 첫 번째 is는 여기에 속하는 거다. 여기에 속하는 거다. 여기에 속한 것으로 이를 문두로 온 건 비문법적인 잘못된 거다. 따라서 is를 MPID에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요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써주려면 뭐야 요 is는 어디에 MPI에 속한 것이야. 몰라도 돼. 그러면은 뭐야? 어떤 거를 써야 된다? MPI 뒤에 쓰인 is를 써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문법인데 그거 필요 없다고. 그러면 요거는 속한 거는 안 되고요. 뒤에 쓰인 거 써야 돼요. 왜냐면은 요게 뭐야? 절이잖아요. 절은요. 주어와 목적어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속한 거고 근데 그것까지는 필요 없다니까. 여기에 속한 거 말고요. 뒤에 쓰인 거야 돼. 속한 거 말고 뒤에 쓰인 거. 이것이 여기에서는 필요해요. 영문법 아니잖아. 만일 아등이 표층 구조만 고려하면은 B를 할 거고요. 습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뭐해? 아동들이 영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C로 간다는 거랬다. 위에 도식을 보면은 S1 이거 주어인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영문법이 되니까 S1 안에 문장 S2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 안긴 문장이잖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긴 문장이고 아는 문장이 the man is coming이잖아. 아는 문장이잖아. 국어적으로 해석하세요. 괜찮아. 그럼 명사구 안에 명사구 안에 명사구 2가 명사구 안에 명사 n이 있다. 언어는 문법적
구조가 요거와 겹겹이 나타나는 구조인데 촘스키를 뭐야? 회귀성이라고 불렀다. 회귀성 그러면은 뭐야? 문장 구조가 뭐야? 겹겹이 이 단어만 좀 생각해 주면 겹겹이 나타나는 구조로 되는 거를 회귀성이랬다. 이런 회귀성이 통사적 구조 체계이며 인간이 새로운 문장을 무한히 생성하는 언어의 특성이다. 회귀성이 통사적 구조 체계이고요. 언어의 특성이에요. 언어의 특성은 뭐 하는 거? 새로운 문장을 무한히 생산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 정도로 해석을 해줄게요. 자, 문제 다시 고치다가 아니면은 문제 뜻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바로 물어봐 주세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이과 애들은 2차 전지에 대한 공부를 꼭 해놔야 나중에 면접에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는 1차 전지와 달리 이거 뭐야? 대조. 자, 그러면은 어떤 점이 다른지를 알아야 돼. 에너지를 뭐야?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게 1차고요. 2차 전지는 뭐야? 지속적으로 반대되는 말이죠. 일회성하고 저장 사용할 수 있는 전지이다. 현재 2차 전지 중 널리 이용된 거는 리튬 이온 전지로 휴대전화, 전기자동차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널리 이용되는 이유로 용량을 늘리거나 저하되지 용량을 늘리는 거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안정성을 높이는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휴대폰 배터리 같은 경우 항상 고민이 되잖아요. 용량이. 그 다음에 뭐야?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뭐야? 충전이 늦게 되거나 충전해도 금방 사용이 사용 시간이 줄어드는 거. 두 번째는 요거 안정성이다. 자, 충방전은 이온이 이동함으로써 진행된다. 이렇게 읽어줘야 돼. 리튬 이온이 이동하면서 진행이 된다. 충전 과정에서는 자, 충전 방전인데 충전에서는 양극에 존재하는 산화물의 충전결 전자가 제공되면서 자, 뭐가 리튬 산화물에 전자가 제공되면서 환원되어 양극재에서 탈리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요거 빼고 읽었어요. 리튬 산화물에 전자가 제공되면서 충전기 통해서 이온이 환원되어서 이온이 됩니다. 원자가 되어 탈리됩니다. 반응성이 큰 원자는 전자를 내놓고 이온이 되는데 반응성이 높은 리튬 원자는 한다고? 이온이 되는데 응극적으로 이동하고 반응성이 높은 리튬 원자는 응극적으로 이동하고 리튬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통과된 후 삽입되면서 저장한다. 이렇게 된다. 야, 이거 한번 봅시다. 길었어,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렇게 길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리튬 이온이 응극적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이동하고요. 통과하고 삽입되어 저장합니다. 자, 반대로 설명 방법 대조가 되겠지. 자, 여기서는 뭐였어? 충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했어요. 방전 과정은 역반향으로 이루어진다. 그럼 리튬 이온이 어디로? 양극으로 이동하고 전자가 양극적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발생하여 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기를 사용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리튬 이온은 크게 양, 분리막, 전해질을 한다. 이 중 전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양극재와 음극재이다. 뭐와 뭐다? 양극재와 음극재이다. 에너지 용량하고 관계된 거는 양극재, 음극재입니다. 양극재로는 요거와 요거의 합금이, 양극재는 동그라미 할래요? 합금이, 음극재로는 뭐야? 흑연이 사이된다. 흑연은 다량의 리튬을 저장할 수 있는데 이는 용량이 크고 밀도가 높다. 자, 만약은 에너지 용량이 크고 밀도가 높으니까 뭐야? 다량으로 저장을 할 수 있구나. 하지만 충방전 획수가 많아질수록 흑연에 자, 의문점이 풀렸네. 뭐가 문제가 되니? 층상 구조가 점차 무너져서 틈이 발생한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열이 발생한대요. 그러면은 감소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자, 뭐 이거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흑연이 뭐야? 에너지 용량이 크고 밀도가 높아서 다량의 이온을 저장할 수 있었는데 충방전이 많아지면 뭐가 된다고요? 틈이 발생하고요. 열이 발생하므로 뭐야? 용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흑연보다 10배서는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연구. 흑연 말고요. 흑연이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실리콘은 부피가 많이 팽창한대요. 단점. 부피가 많이 팽창. 에너지 용량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대요. 그래서 요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네요. 그래서 양극재와 음극재 이야기가 여기까지 됐네. 그 다음 이제 분리막하고 전해질 이야기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분리막은 다공성 막으로 리튬의 통로를 제공하는 부분이다. 분리막은 통로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전극이 맞닿아 합선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대요. 그래서 합선을 방지해야 되니까 부도체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부도체해야 한다. 또한 리튬의 전도도가 높아야 충방전 속도가 이온 전도도가 높아야 된다. 통로 제공하고요. 합선 방지하는 기능하고 요게 높아야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전지는 충방전 거듭할수록 음극재분의 리튬이 결정을 이뤄 분리막 쪽으로 이동하는데 거듭할수록 어때요? 리튬이 분리막 쪽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 결정이 리튬 결정이 분리막을 뭐야? 훼손하고 분리막을 훼손하고 또 열로 결정이 훼손하고요. 열이 훼손되면 열로 훼손되면 폭발이나 화재가 됩니다. 리튬 결정이 분리막을 훼손하고요. 발생하는 열로 또 분리막이 훼손하면 폭발이나 이 안정성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폭발이나 화재가 일어나므로 세라믹을 코팅하는 등 안전성과 견고한 특성을 지니도록 연구를 한다. 그 다음 이제 전해질 남았네. 여기서요. 동그라미를 쳐주면은 여기가 양극, 음극 이야기 했구나. 여기가 분리막 이야기 했구나. 어머 이제 전해질 남아있네. 전해질은 매개체다.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로 높은 이온 전도도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충전 전압은 4.2V인데 이 정도 전압에 의해 분해되는 수용액은 전해액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리튬염을 유기용매에 용해시킨
요거의 용액, 이거는 녹는 물질이라고 했지. 이거는 녹는 물질이고 이거는 녹이는 물질. 과학에서 중요합니다. 용해시킨 액상 물질이 전해질로 사용된다. 그러면은 수용액은 전압에 의해 사용되는 수용액은 사용 못하니까 액상 물질이 전해질로 사용이 되는데 액상 물질은 요거에 요거. 그러나 액상 전해질은 증기압이 높고 그러나 그랬네 단점이 나오겠지. 높고 증기압 가연성을 가진 유기용매로 폭발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네. 최근에는 고체 전해질, 액체 전해질이 아니라 요거를 사용하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다. 요거는 고체이기 때문에 충격에 고체, 이름이 고체에 들어가 있잖아. 충격에 누출이 안 돼서 위험이 낮다. 위험에 좋다. 액상 전해질을 그래요. 부피가 작고 장점이지 분리막도 필요 없대요. 동일한 부피의 전지라 하더라도 비약적 용량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이거는 뭐야? 이거 얘기해 있으면 요거잖아.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따라서 전고체 배터리는 전기 자동차 등에 적합하다. 전고체 배터리는 전기 자동차. 이과 학생들은 이거는 전기차나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 너무 많이 합니다. 옛날에 자소서 쓸 때 선생님도 공부 많이 했어. 하지만 그러면 또 반대 이야기가 되겠네. 고체질 때문에 이온 전도도가 안 좋대요. 충방전 속도가 느리대요. 한꺼번에 많이 방전하는데 뭐야? 어려움이 있어서 전기에너지를 방전하는데 한꺼번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어요. 주제는 무거운 주제인데 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자, 법지문인데 여러분 오늘 내일 모레 글패에는 경제지문을 공부 좀 해주세요. 경제지문 중에서 금리에 대한 이자율을 금융이라고 합시다. 금융하고요. 재정에 대한 거를 좀 공부를 해보세요. 왜냐면은 이게 좀 안 나올 거라고 법지문이 올해 안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인데 그러면은 일단 6월 모의고사에 법이 나오냐 경제가 나오냐 이게 이제 여러분이 고민이 좀 해야 될 건데 이게 작년 거잖아요. 작년 거 이거는 이제 평가원 거 아니니까 이투수 문제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자 완전계약이란 모든 상황에 당사자가 어떤 일을 규정해 놓은 계약이다. 이는 편익과 저를 분배함으로써 경제에서 이거 편익 비용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죠. 당사자가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계약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유리한다. 그러면은 이게 완전 계약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 없으면 완벽하게 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 완전 계약은요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현실에서는 불완전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경제 지문이 되겠네. 자 현실에서는 여기는 이거 적절히 분배한다며. 그러면은 뭐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니까 잘 지켜지겠지. 그런데 현실에서는 불완전 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요. 완전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결과한다. 이러한 문제, 어떤 문제? 비효율적. 경제학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비효율적인 것 굉장히 싫어합니다. 만들어진 것이 뭐다? 계약법이다. 그러면 계약법은 뭐예요? 뭐 하려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거다. 계약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충실히 이행할 걸 요구하지만 인정한다. 요구하지만 인정해요. 때에 따라서는 계약 위반이 더 나올 수도 있다.
계약을 이용하는 비용이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이행을 통해서 편익보다 큰 경우에는 당연히 그러면은 로스지. 때는 이행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순편익이 편익이라는 거는 뭐야? 편익에서 비용 뺀 거예요. 그냥 요 총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게 순편익인데 그것까지 뭐 할 필요는 없고 편익이 더 커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뭐야? 효율적 계약 불이행. 어떤 경우 이행하지 않는 게 더 사회적 순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다음 상황을 예로 들어봅니다. 서양 요리 전문점을 개업하려는 갑이 을에게 2천만 원짜리 주문하고 쌍둥이 한 달 뒤에 결제 후 공급받기로 했어요. 한 달 뒤에 공급을 받아. 그럼 한 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 갑은 이 쌍둥이애가 2,500만 원 같지. 2천만 원짜리가 가치가 2,500만짜리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용은 1,700만 원이야. 이거 만드는 비용은 1,700만 원이에요. 갑은 이행되려 믿고 개업 광고에 200만 원을 썼다. 을이 이제 을의 비용이죠. 갑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뭐야? 광고를 때렸네. 얼마? 200만 원을 이미 썼네요. 그러면은 200만 원은 뭐야? 갑 입장에서 비용이 되겠지. 갑의 비용. 이 비용은 여기서도 비용이라고 친절하게 해주네요. 선생님이 비용이라고 안 써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네. 얼마나 지문이 지금 읽으면서도 선생님이 엄청 친절하다 이런 느낌을 가져요. 왜냐하면 썼다 그래가지고 이 비용 선생님은 여기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갑의 입장에서 비용이 뭐고 편익이 뭔지 따져야 돼요. 그러면 비용이 얘가 더 많이 들겠지 라고 예상하면서 읽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신뢰 투자라고 한다. 이 광고 들어간 거를 뭐야? 신뢰 투자라고 된다. 만약 을이 준수한다면은 뭐야? 자, 요게 뭐야? 편익이 얼마야? 여기 500만이에요. 이 정도 가치가 있다. 이게 뭐니? 갑이 느끼는 편익이 요거고요. 그래가지고 광고비를 200만 원을 썼어요. 계약을 통해 샹들의 가격가 뺀 300만 원. 여기서 요거를 뺀 얼마? 당연히 300만 원. 순편익이다. 선생님이 아까 뭐야? 순편익은 총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게 순편익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을은 이 거래로부터 300만 원의 이윤을 얻음으로 자 을의 입장에서는 얼마? 자 만드는 비용이 1,700인데 여기서 요거 빼면 을은 300만 원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사회적 편익은 사회적 편익은 개념이 달라요. 갑도 300만 원, 을도 300만 원. 내용은 다르지만 요거와 요거를 플러스한 600만 원이 뭐야? 사회적 순편익이 이렇게 600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가구점을 개업해 병이 샹들리에를 발견하고 을에게 2,400만 원을 줄 테니 자신에게 그것을 팔라고 했어. 자, 나는 갑은 2천만 원이었는데 병이 내가 2,400만 원을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 이거를 발견하고서 중간에 끼어들었네. 병은 어떤 가치로 해서 2,800만 원어치 값어치를 한다고 하니까 순편익이 뭐야? 400만 원이겠지. 가치를 간다고 여겼다. 을이 받아들이면 을이 편익은 얼마가 돼요? 원래 을은 1,700만 원에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700만 원의 편익을 갖고 병은 400만 원의 순편익이니까 사회적 편익은 뭐야? 1,100이겠지. 700하고 400을 이 경우에는 뭐야? 1,100만 원. 여기서는 600만 원 이렇게 되지.
비용은 700만원으로 늘어나고 요구한다. 결국 700만 합판값에서 갑이 손해본 거 뭐야? 실내 투자로는 200만원. 자, 200만원을 빼게 된다고. 자, 지금 돈 줬어, 안 줬어? 안 줬어요. 갑이 돈을 쓴 거는 요거 광고비 200만원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광고비를 빼가지고 사회적 편익이 얼마? 900만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을 이행시키지 않을 때 어떤 게요? 을이 갑에게 주기 이렇게 샹들리에를 주는 을이 샹들리에를 만들어 가지고 갑에게 주는 이런 거보다 어때요? 사회적 편익이 커진다. 그러면 600만원이었던 게 얼마가 됐어요? 900만원이 되니까 사회적 편익이 얼마 증가했어요? 300만원 증가했으므로 을이 갑에게 샹들리에를 제공하기로 했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순편익이 더 커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회적 계약, 효율적 계약 불이행에 해당된다. 계약 위반 시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손해를 봤잖아. 그래서 계약 위반 시 구제 방법 중 계약 위반 시 구제 방법 중 뭐야? 하나. 그러면 요거 둘 다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야. 먼저 그러니까 첫 번째겠지. 기대 손실의 원칙은 첫 번째. 자, 구제 방법 중에 하나. 기대 손실의 원칙. 또 신뢰 손실의 원칙. 요게 두 번째겠죠. 그러면 여기는 기대한 거, 요거는 신뢰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기대한 거 잠깐 보세요. 기대한 거 뭐야? 요거. 그 다음 신뢰 투자는 요거.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하고 읽어야 돼. 애당초 계약이 맺어지지 않았다면 누렸을 효용 수준과 동일한 수준의 효용을 보장하는 것도 계약을 위반한 측이 손해를 본 측에 배상이 한다. 위반한 측이 을이겠지. 이 경우에는 손해를 본 측 갑에게 배상이 한다. 손해를 본 측은 맺지 않았다면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아무런 손실도 보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밑에를 읽고 있네요. 한번 여기 이동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효용 수준과 동일 효용을 보장한다. 계약을 위반한 측으로 인해 손해를 본 측에 배상이 한다. 손해를 본 측이 누렸을 순편익에 더해 이행되어야만 하는 의미로 하는 신뢰 투자 비용까지. 그러면은 자, 이게 순편익이 뭐야? 이행됐을 때 편익은 뭐야? 500이죠. 그 다음에 뭐야? 신뢰 투자 200 해가지고 700이 되겠지. 이런 크게 되죠. 신뢰 손실의 원칙은 계약이 맺어지지 않았다면 누렸을 효용 수준과 동일한 효용. 계약을 위반한 측이 손해를 본 측에 배상한다. 손해 본 측은 맺지 않았다면 아무런 손실도 보지 않았을 것이다. 맺지 않았다면 아무런 손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 상태로 들어가면 필요한 금액 신뢰 투자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면 이거 200만.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냐면요. 요거 이행되었을 때 요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야? 비용, 손실에 대해서 배상한다. 그런데 둘 중 어느 거 원천이 효율적인지는 달라지기에 판단이 어렵다. 두 방법 모두 과다한 신뢰 투자를 예방한다. 예방하는데 효과가 적다는 문제가 있다. 아니,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도 어차피 200 받을 거잖아. 여기서도 200 받을 거잖아. 그렇게 뭐 500을 쓰던 700을 쓰던 상관없단 말이야. 그래서 두 방법 모두 뭐야? 이거 과다한 신뢰 투자를 예방할 수는 없어요.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경제지문도 살짝 들어가 있고 법지문도 좀 들어가 있고 알쏭달쏭한 지문이네. 자, 그 다음 28번 소설을 그 어려운 거 아닌데 이거는요 박완서의 그 여자네 집은 요 7차 교육과정에서 7차 교육과정은 이건 10년 전 이야기야 벌써. 이거는 문제 고1 교과서가 단 하나였어요. 한 개의 교과서로 공부를 했어요. 거기에 나왔었던 내용인데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이 모른다고 하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를 좀 틀리신 분이 있어서 보기를 바탕으로 위글, 고기, 위글, 요래 이렇게 했죠. 이 작품은 뭐야? 일제강점기의 비극적 역사가 빚어낸 아픔, 이게 주제예요. 무엇을 형상화하고 있다면 이게 주제잖아. 그러면은 다각적 차원에서 조명하고 아픔이 세월 지나는데 계속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작가는 이거 주제 중이에요. 굉장히 당한 사람의 고통뿐만 아니라 면한 사람들의 고통도 지금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면한 사람의 고통에도 주목해야 된다. 이게 제일 핵심적이에요. 주제 중에서 제일 감동적인 게 이게 지금 요즘 우리가 일본하고 좀 껄끄러운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따라 이거는 달라질 수 있지만은 자 그러면은 일단 30번을 먼저 풀어보자. 자 역사로 인해 사랑과 행복이 파괴되는 아픔 순회 역시 역사가 만드는 피해자. 그 다음에 내가 불쌍히 여긴 것은 인간적 이해에서 비롯된 것. 순회의 삶. 이거는 개인적인 삶이죠. 지금 요 개인의 사랑 이야기, 개인의 비극에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민족 전체의 비극으로 봅니다. 그래서 벌써 나는 걸리는데 3번이 순회의 삶의 이해? 모르겠군. 더 읽어봐야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면은 곱단이가요 정신대를 피하려고 만드기를 포기하고 사랑을 하다가 만드기를 포기하고 중늙은이한테 시집을 가요. 시집 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곱단이가 바로 뭐냐면요 면한 자. 그러면은 정신대에 여기서 당한 사람이 있고 면한 사람이 있죠. 당한 자와 면한 자가 있는데 정신대만 너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설은 박완서의 소설은 여기서 당한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면하기 위해서 정신대를 면하기 위해서 정신대로 끌려간 사람 피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원치 않은 결혼을 한 곱단이의 비극까지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요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작품이 잘 쓴 작품이에요. 그러면 여기 뭐야? 제국주의 폭력을 직접 당한 곱단이 벌써 틀렸어요. 곱단이는 이 폭력을 면하려고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뭐 한 거야? 시집을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결혼을 한다. 그 다음 장만득의 눈물이 그렁그렁한 모습을 통해서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연민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를 지금
이거는 이게 이제 사설학원 문제의 특징이에요.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했죠. 사설학원 문제는 여기 윗글의 내용도 좀 알아야 돼. 근데 일반적으로 평가원이나 수능 문제는 보기만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도 풀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된다. 곱단이는 정신대에 끌려간 게 아니에요. 당한 자 아니에요. 직접 당한 곱단이 아니에요. 직접 안 당해서 그 폭력을 피하려다가 뭐야? 예, 엉뚱한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시집을 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그 여자 안에는 문학책에도 가끔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내용은 좀 알아줘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징병, 만드기는 징병을 당했네. 그러면 직접 당한 사람이지. 만득은 누구하고? 곱단하고 결혼을 못했네요. 그래가지고 고향에 들어서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고향을 떠나버렸네. 고향도 떠나버렸어. 신이 준거 뭐 거기론가 떠났을 거예요. 결국 누구하고 결혼해요? 만드기는 순애하고 결혼을 합니다. 동네 처녀야. 그러니까 순애는 곱단이를 알고 있어요. 원래 곱단이와 만드기는 동네에서 인정한 연인 관계였단 말이야. 얘네들 너무 이뻐. 얘네들 맺어져 가지고 결혼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인정을 받은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순애는 곱단이를 평생 의식하면서 삽니다. 곱단이 아니 나보다 훨씬 이쁘고 막 이렇게. 오랜 시간 지내는 국민의회에서 만득과 순애 배우 그러면 나는 관찰자지. 나는 누구를 만났어요? 만득이하고 이렇게 인물 관계들을 좀 그려 놓으세요. 만들고 순애와 지속적 관계를 맺게 돼요. 순애와 관계를 맺게 된다. 지금 이런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주인공이 만드기하고 곱단이. 자, 봅시다. 곱단이 오빠가 지금 이것도 역시 비문학처럼 아니 소설이 더 그래요. 비문학보다 더 떼어서 읽고. 곱단이 오빠가 중년 남자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곱단이 오빠가 이건 이 밑줄 치는 거 아니야. 근데 밑줄 쳐볼게요. 곱단이 오빠가 중년 남자를 데리고 내려왔다. 측량계사람 있는 한 번 장가 갔던 남자. 그러니까 재치 자료를 들은 거야. 곱단이로부터 흉흉하고 급하게 신랑감이었다. 그러면은 여기는 안 나오는데 흉흉한 소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본 놈들이 정신대를 이렇게 뽑아서 처녀들을 데리고 간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서는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곡식 사이에 숨었어요. 딸을 숨겼어. 곡식 속에다가.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정신대를 모집하러 오는 일본 새끼가 창으로 찔러가지고 죽었어요. 창자가 깨어가지고 나왔다. 이게 흉흉한 소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정신대에 안 끌려가야 되고 정신대에 안 끌려가다가 숨어 있다가 창에 찔려가지고 창인가 뭔가에 찔려가지고 창자가 깨어서 나왔다 이런. 그래서 흉흉한 소를 급하게 구한 거예요. 급하게 구해온 신랑감이야. 그러니까 결혼시키면 정신대로 안 끌고 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라고. 부인이 아이를 못 낳아서 내치고 세정을 곱단이 고운 얼굴보다 고운 얼굴 안 쳐다봐. 크지 않은 엉덩이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곱단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야 아이 낳는 거에만 관심이 있잖아. 아이. 대를 이을 욕심아. 글쎄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 관심은 뭐냐면 엉덩이가 커야 아이를 잘 낳을 거니까 아이를 잘 낳을 수 있고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는단 말이야. 탐탁지 않았다. 그러나 총각이 씨가 마른 시대다. 그러면 총각이 씨가 마른 시대가 아니었으면요. 이런 남자한테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왜 총각이 씨가 마르겠어요? 징병 끌려가고 징용 끌려가고 게다가 늙은 신랑감 부정적인 인식이 나오지. 늙은 신랑감이 하고 있는 군사적인 중요한 일이라 징용이 면해진다. 그러면은 남자가 징용 끌려가면은 징용 끌려가지고 죽을 확률이 높잖아요. 아니면은 죽지 않더라도 몇 년간은 뭐야 혼자 살아야 되잖아. 그러지 않는다. 곱다이네는 고운 딸을 번결해 재치 자리로 역시 부정님 두 번째 결혼한 자리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뭐냐면은요. 여기까지가 곱단이가 뭐냐? 정신대에 끌려가는 걸 피하기 위해서 뭐 해버린 거? 그냥 원치 않은 죄치자로 늙은 남자, 사랑해 주지도 않은 늙은 남자한테 결혼해버리는 이야기. 곱단이가 어떤 심정으로 응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피를 보면 멀쩡한 사람도 헷가닥한다 하지 않은가. 피 묻은 소문, 아까 여기 흉흉한 소문이 이겁니다. 곱단이 식구만 마을 사람들 이성 잃어버렸다니까요. 곱단이네 뿐만 아니라 이때는 이렇게 살았다 이거지. 연애를 어여삐 하고 증리된 마을 어른들도 마을 어른들 어떻게 했다고 얘네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너무나 이뻐하고 얘네들이 좋은 한 쌍이 되었으면 이렇게 원했었단 말이야. 곱단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일본군한테 내주지 않는 거.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는 거. 더군다나 어머니는 피가 무서워 다가나 무궁뜨는 착하디 착한 유인이다. 그걸 사용 우두망찰했을 거다. 우두망찰은 뜬 문제 가끔 나와요. 우두망찰은 뭐야? 정신이 어떨떨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이렇게 된다. 곱단이는 딴 데로 시집가느니 죽고 싶었을 것이다. 이거는 뭐야? 1인칭 관찰자 시점에 한계가 됐지. 짐작하는 거야. 다른 인물의 마음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도 제 목숨 끊을 만큼 모질지 못했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넋을 놓아보는 게 고작이었다. 어쩔 수 없이 뭐야? 시집을 갔을 것이다. 사흘 만에 신랑을 따라 집을 떠나는 곱단이는 사자 죽은 사람을 분당자이는 섬뜩하니 표정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원치 않은 결혼이라는 거지. 원치 않은 결혼이고 중요한 거는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정신대로 끌려가지는 않았잖아. 근데 정신대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뭐 했어? 원치 않은 결혼을 했어요. 간추리면 대강 그런 자 이건 요약 정리하는 대목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얘기는 연애 걸던 시절 아는 사람 아니면 먹혀들 자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이해를 못할 거다. 왜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순애가요 곱단이를 엄청나게 질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여자 순애입니다. 레포트는 몇 가지 에피소드에 국한되었다. 몇 가지 에피소드에 국한되었다는 거는 뭐냐면은 근거가 없다는 거야. 그럼 아직도 만드기가 곱단이만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 알아야 돼. 순의 주장은 뭐야? 만드기가 곱단이 생각만 한다. 자기가 시집까지 중요한 내용은 요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살겠다. 순의 주장은 이거예요. 왜? 동네 처녀잖아. 그러니까 만드기하고 곱단이 관계를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나도 반복해 드리니까 넌더리가 나면서 자 이런 심리 중요해요. 넌더리 나고 장만두 씨가 불쌍했어요. 똑같은 이야기 또 하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여자의 부음을 논다. 상처를 한 거다. 상처했다는 건 뭐냐? 아내가 죽었다는 거죠.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쓰러지는 의식을 해보지 못하고 사흘 만에 숨을 거뒀다. 문상을 보고 영정사진을 보고 섬뜩했다. 20대 후반으로밖에 안 보이는 사진이다. 영정사진이 순의 영정사진이 20살 뒤 20대 후반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썼어요. 요새 영정사진도 너무 늙은 거 보기 싫다고 늦기 전에 찍는다고 하지만 칠순의 남편이 눈물을 뚫고 있는데 20대 사진 영정사진이 20대 사진 너무한다 싶었다. 자식들이 그런 눈치를 채고 어머니는 평소에도 죽거든 늙어빠진 영상 쓰지 말고 부탁하시더니 돌아가시는 보니까 손수 마련한 영정사진. 그럼 20대 사진은 누가 만들었던 거? 순애가 직접 만들었던 거. 나도 모르게 그 여자 젊었을 적, 순애의 젊었을 적, 곱단이의 젊었을 적을 비교했다. 될 것도 아니다. 곱단이는 더욱 요요해지고 젊다는 거 외에는 흔한 얼굴이다. 그러면 누가 더 이뻤다? 곱단이가 요요하고 뜻은 모르더라도 요요해지고 젊다는 거는 흔한 얼굴이다. 그제야 자 여기 우리가 이건 읽을 때 소설 읽을 때 선생님이 정서를 나타내는 말 맨 처음에 뭐야? 넌덜이 났어요. 그런데 그리고 장만두 씨가 불쌍했어요. 이거를 동그라미 쳤어야 돼요. 문제 풀 때. 선생님이 계속 부탁하는 건데 시건 소설이건 정서 나타내면은 동그라미 치면은 근데 영정사진을 보고서 어때요? 불쌍해졌어요. 순애가.
그러니까 뭐야? 영정사진이 뭐야? 그 나의 심리 변화를 일으켜요. 여기는 만드기가 불쌍했는데 여기서는 순애가 불쌍해요. 왜 불쌍한지는 이유가 나올 거지. 저 여자 순애는 지독한 연적 누구겠어요? 곱단이지. 늙지도 금도 가지 않는 연적. 이건 뭐야? 어렸을 때 기억이니까 어렸을 때 모습 그대로 늙지 않겠지. 그리고 금도 가지 않는 연적 누굴 말해? 곱단이. 아, 곱단이를 평생 의식해가지고 자기 젊은 사진을 영정사진을 쓴 거라니까. 그 여자 죽고서 만드기 딸을 만날 일이 없었다. 우연히 만난 건 정신대 할머니 돕기 위한 자, 어디? 정신대 할머니를 돕기 위한 모임에서 만났어. 그런데 지금 뭐야? 정신대를 피하려고 곱단이가 시집갔잖아. 뜻밖이지만 아내로부터 누구 순애로부터 평생 귀에 막혀 주입된 선입관이 있었는지 곱단이하고 연결해가지고 생각했다. 아, 정신대. 곱단이 하면 정신대가 생각이 나잖아요. 모임이 끝난 후 그가 보이지 않자 범위 뒤쪽도 축 늘어뜨리고 가는 그를 불러섰다. 다짜고짜 따지듯이 제치장가 들어오냐고 물었다. 그럼 벌써 뭐야? 선입견에 안 좋은 마음이 해서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으로 따진 거야. 따졌다고 그랬잖아. 아니라고 말고 앞으로도 할 생각 묻지도 않고 그지 덮는다. 재혼했어요. 제치장가 했어요.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앞으로도 나 다른 여자하고 결혼할 생각 없어요. 이거 묻지도 않은 말까지 돼요. 왜요? 곱다니 뭔 일이세요? 여기 왜 왔어요? 정신대 그렇게 한이 맺혔어요? 정신대 많이 했으면 둘이서 혼인해서 참 대단하십니다. 무슨 법? 반어법. 자, 여기는 뭐야? 선입견에 의해서 이 사람이 정신대 모임에 온 거는 누구 때문이다? 곱다니를 못 잊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 퍼보는 만에 대답 대신 근처 찻집으로 갔다. 그 나이에 싱그러움이 남아있는 노인을 꼬부장한 마음으로 나의 심리지. 내가 지금 뭐야 만들기를 바라보는 뭐야 부정적인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나직나직만 했다. 이제부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만드기의 대사인데 만드기의 대사로 뭐가 나옵니다.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곱당이 잊지 못하는 건 순전히 집사는 생각이다. 나는 뭐 얼굴도 생각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아마 줄기차게 이래서 이름도 잊어버렸을 거래. 그리워했다면은 내가 곱단이를 그리워했다면 그거는 뭐야? 젊은 날에는 아련한 향수다. 남자 여자의 정이 아니다. 내가 고향에 관계된 일이라면 고향에서 보는 젊은 날을 그리워하는 게 죄가 되냐? 요거다. 이거 아니다. 내가 유람선상에서 온 거 이거 가지고요. 유람선상은 뭐 신의주를 바라보면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남한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울었으니까 곱단이 생각에 울었다고 순애가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지금 안 나온 내용이니까 우리 상관없잖아. 유람선생이 운 거는 뭐한데 서럽고 부끄러워서 뭐야 북한 땅이니까 내 나라에서 왜 그렇게 멀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운 거다. 눈물이 복받친 거지. 신의주 이게 뭐야? 곱단이가 시집간 곳이에요. 여기 앞에 신의주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 신의주에 있는 중요한 공사판의 측량기사. 근데 안 중요해. 뭐 선생님이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신의주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온 것도 자 첫 번째 이거 이야기했지. 내가 온 거 유람 선생이 온 거는 요거다. 두 번째 여기 온 거 정신대 모임에 오게 된 거는 내가 한지도 설명할 것 같지 않지만 얼마 전에 일본 잡지에서 일본 사람들의 생각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는 일본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분통 터진 것과 관련있다. 강제였냐? 숫자로 부풀려 말한다. 뭐 이런 투였다. 범죄의식이 없다.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예요. 일본 측 주장이 그래요. 강제 아니고 자발적으로 걔네들 정신대 할머니들이 돈 벌려고 왔다. 또 숫자 많지 않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 범죄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 일본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분통 터져서 온 거야. 그걸 참을 수가 없었다. 곱단이 얼굴은 생각나지 않지만 느낄 수 있어요. 얼굴은 생각이 안 나. 그러지만은 분하고 억울한 심정은 내가 알 수 있어. 느낄 수 있어요. 정신대 할머니처럼 직접 당한 사람의 원한에다가 면한 사람들의 한까지 보태고 싶었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요. 정신대 문제에 직접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면하려고 엉뚱한 데에 시집가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곱다녀 만드기 이야기, 운명이 이상해져 버린 사람들, 당한 사람이나 면한 사람은 똑같이 뭐냐, 제국주의적 폭력의 희생자다. 그러면은 이 폭력의 희생자는 요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다. 그 면한 사람이 바로 뭐야? 곱단이에요. 그거를 정신대를 면하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는 죄치자리로 그 이쁜 곱단이가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면하기는 했지만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곱단이는 어떻게 했어요? 딴 사람한테 시집을 걸었잖아. 강도의 폭력을 피하러 어떻게 10층에 뛰어내려 죽었다고. 강도는 죄가 없냐? 그럼 강도는 뭐지? 일죄가 되겠지. 그러면은 10층에서 뛰어내려 죽은 사람은 뭐야? 면한 사람들의 한이지. 그러면 이거 설명만 보면 유추가 됩니다. 유추가. 누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곱단이가 일제에 뭐야? 당한 폭력, 제국주의 폭력의 희생자였어. 그러면은 여기 뭐야? 죽은 사람 10층에서 아파트는 아니네. 10층에서 뛰어내려 죽었어요. 누구? 강도에서. 그러면은 이 강도에 죄가 없냐? 그러면 일본에 죄가 없니? 그게 자살이냐? 강도는 죄가 없고 자살이 되냐?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삼천리 강산 방방곡의 사랑의 기쁨 향기로서 모조리 질식시켜버리니 천인공노한 범죄를 잊어버린다고. 사람도 아니다. 당한 자의 한에다가 플러스 면한 자의 한에다가 면한 자 분노까지 버티고 싶은 내 마음 알겠어요? 이게 이제 장만득의 대사를 통해서 주제가 나오고요.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다. 그러면서 작품이 끝나게 됩니다. 아주 이제 그 중요한 작품이고요. 여러분 이런 거 잘 생각하세요. 소설상 특징 요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해야 돼? 일단 시점 관련 지으세요. 여기 1인칭이죠. 그 다음에 관찰자.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아마 요거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근데 특별히 A네, 요거는. 그러면 시점하고 크게 관련은 없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어요. 근데 A가 뭐였지? 요약 정리한 부분인가? 요약 정리했잖아. 질투했더니. 그럼 사건 징계를 어떻게 해요? 빠르게 전개를 시켜줍니다. 이거는 뭐 A 부분만 이야기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용학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수능에 나올 정도로 그리움 이런 거 일제 강점기 시인이다.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봤고, 사흘 전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한번, 이번에 예민하게 한번 봅시다. 우리 선생님이 수능에 경제지문이 예상된다고 했지. 그래서 경제지문 중에서 금융 지문도 중요하지만은 재정정책 지문만 좀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재정 정책 요거만 수요일까지 읽어보고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보세요. 그러면 6월, 9월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다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일요일날 수고했어. 선생님도 수고했고 너희도 수고했고 다음 주 월, 화, 수 열심히 해가지고 목요일날 정말 시험 좀 잘 봐주세요. 자, 인사하고 끝내자. 수고했어요. 네. 네.